자, 앞서 이제 살펴본 것이 이제 에너지 자원 경제학이었던 영역이었다라고 좀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에너지 산업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 구조를 국내에서도 이슈이기도 하고, 네, 그 산업 구조, 그 산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그 생산 과정에 따라 오일 가스 산업, 이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일 가스 산업은 생산 과정에 따라 상류, 중류, 하류 부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많은 산업에서 이 기준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고 있고, 이것이 이제 업스트림이다라고 하는 상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는 탐사를부터 시작해서 개발과 생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상류 부분으로 보고 있고, 중류 부분을 이것을 잇는, 생산 처리하고 운송해서 가져오는 이런 형태를 중류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하류 부분은 이걸 정제하고, 네,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하류 부분이다.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의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글로벌한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직 통합,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수직 통합되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언론상에서나 이 통합기업으로서 뭐 엑선 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곤 하는데, 통합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류, 중류, 하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뒤에 이제 예로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독립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에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슐렌버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탐사 요 영역을 석유 탐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 요 영역에만 해당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규모의 이제 뭐 S&P 500에서 상위 템랭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LNG 쉽이라든지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하류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유사라든지 주유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라든지 하는 형태가 이 하류 부분에서 나타나는, 다운스트림에서 나타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 따라서 이 기업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고 이 기업의 구조가 수직 통합된 형태냐, 독립된 형태냐라는 것으로 기업을 볼 때 산업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의 업스트림에서는요,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일단 한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탐사를 시작하면 결국에 생산까지 가능한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 개발, 생산을 지나면서 이것이 어떤 형태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탐사 과정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구조냐 아닌지,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생산 단계에서는 이게 생산과 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 기획하는 것인지, 이런 형태가 업스트림의 업역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익숙한 형태로 한번 보자면요, 이 업스트림 영역은 이 자원개발 사업,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것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 석유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이제 가스 산업의 세계 업스트림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광물자원공사 형태로 있었는데, 이때 광물자원공사가 업스트림에 진입해서 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이 오일 앤 가스 산업에서 본다면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 영역의 특징이 이 매장량의 한계 같은 것들도 있고, 수익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그런 긴 회수 기간을 가진 사업이라는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환경 영향이 계속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다양한 위협 요인들, 그러니까 수송도 해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위협 요인들을
구조들이 발생을 하고 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경쟁의 형태와 굉장히 시장 변화, 현재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낮은 예측을 보이는 시장, 이런 변화들에 직면해 있는 형태의 그 산업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업스트림은 단계별로 투자가 굉장히 특정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뭐 탐사하고 개발해서 생산해서 그것을 수송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줄 인프라들이 필요한데요. 정유업계에서는 정제시설들,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정유와 제조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탐사와 개발, 생산 과정에서의 굉장히 낮은 예측 가능성으로 그다음에 한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10%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다운스트림 영역에서는 그에 맞는 특정한 인프라 투자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정유와 화학산업이 다운스트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유업계와 화학업계가 다른 형태로 산업구조가 움직이는 형태도 보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정유업계는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낮은 가격에 사온 물량이 있는데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시차 때문에 이 재고로 가지고 있던 물량으로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갑자기 재료 가격,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투자가 굉장히 단계별로 특정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그 산업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상하류 간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 생산과 운송시장 간의 균형도 제때 운송되어야 될 리스크 없이 제때 운송되어야 되는 그런 운송에서의 특성도 나타나는 것이 이 석유 가스 산업의 전반적으로 운영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그 에너지 기업으로는 정유사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이 우리 4대 정유사라고 분류되는 국내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제뿐만 아니라 종합화학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화학회사들은 이제 뭐 LG화학, 롯데케미컬, 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이 이제 석유화학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또 업스트림, 탐사, 개발, 생산 부분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들여온 원유를 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통합기업들, 수직 통합된 기업의 영역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일부만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 형태를 한꺼번에 한번 수직 통합 기업을 보자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 이 영국의 기업이 이 탐사부터 그 제품 판매의 하류까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비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는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뭐 지분 투자 같은 형태로 진출하고 있구나. 또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를 이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석유화학 제품이나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익숙한 브랜드들이 아까 말한 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화학사들은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그들이 이 형태를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구나. 이들이 발전에도 BP 같은 경우는 발전에도 진입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에너지 산업에서의 통합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기존의 그 에너지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여기 진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 이 에너지 산업 전체를 한번 봤다면 국내에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석유 시장 앞서 계속 살펴본 석유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스 시장과 전력 시장이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석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중하류에 다 진입해 있고 경쟁도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형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라 이 두 가지의 그 시장 구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도가 보장이 되는지, 다양한 이제 사업자들이 진입해서 경쟁하는 시장인지가 이 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좀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고요. 이 앞서 언급됐던 수직 통합된 기업이 있는지, 또 뭐 상류, 중류, 하류 부분에 어느 정도 통합된 범위를 나타내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강도가 어떠한지가 이제 시장 구조를 알아보는 또 하나의 척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각 부분의 소유 구조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추가되게 된다면 시장의 대략적인 구조를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천연가스 시장에서는요, 원래는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이 전체를 수직 통합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스트림의 일부는 민간업체,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K E&S, GS 에너지 같은 이 직수입자들이 허가를 받고 진입하는 형태를 보여왔고요. 이 원료 도입에서부터 도매까지는 전부 다 가스공사가 독점 영역을 포함해서 이 독점 영역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통합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발전용 및 가정의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가 공급되는 이 소매 시장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발전 사업자가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가스 형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공급업자가 거의 독점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막 공급자를 선택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연가스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이 도매시장, 현재 독점의 영역으로 되고 있는 이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 수직 통합된 영역을 특히 수송과 판매 영역을 분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배관시설에 대해서 다른 진입자들이 쓸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형태의 이슈들, 시장의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본다면 이 특징적인 형태가 무엇인가라고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 좀 시장이 선진적이다 평가되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국가별로 에너지 시장 구조의 특성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류, 중류, 하류 부분에 각각 접근하는 접근권, 진입과 접속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제도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판단, 도매 시장이 경쟁적인가, 배관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독립 운영되고 있는가 같은 항목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조금 경직적인 구조를 보인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마다 규제의 맥락이 다르고 산업이 진화해온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언제 어느 국가에서나 정답인 이 구조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어떤 구조가 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이 국민들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고 산업의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 및 실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진적인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나 이 합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장 구조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논의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천연가스 시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전력시장의 경우도 이게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히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 이런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원 이런 것들 발전 부문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송전망을 통해서 전달되고 소비자의 수요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마다 이제 전력을 거래하고 연결할 운영자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마켓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시장 운영자, 시장을 운영하는 자, 시장이 거래하는 운영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들어보셨죠? 전력거래소가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전력 개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전력 수급 조정이나 그 변전 설비 조작 지시 같은 것들이 하는 기관도 필요한데 이게 시스템 오퍼레이터 개통 운영자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송전망의 소유자가 누구냐? TO라고 하는 이 트랜스미션 오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캡코 한전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전체가 한전으로 통합되어 있던 구조, 아까 가스시장에서는 전체가 가스공사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제 허가되고 허용되고 하는 형태였다면 이 전력시장 부문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통합되어 있던 수직 통합되어 있던 구조에서 영미식 모델로 구조 개편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요 TO와 요 SO가 분리되는 형태, 송전망을 소유한 자와 그것을 운영하는 자를 분리시키는 형태의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ISO 모델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시장 구조가 좀 도식화해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시장 구조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왔고 이 전력 시장을 어떻게 수직적으로 분할을 하고 소유 구조를 어떻게 달리 가져가고 이 개통과 시장 운영을 어떻게 쪼개고 라는 이런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문제이고 이것이 가스시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진행 중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그 이슈, 전력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국정과제에도 공표된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주 앞으로 계속해서 뜨겁게 좀 진행될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특히 이 구조 개편이 이슈가 되냐면요. 이 유럽에서 이 형태가 다양한 모델의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수직 통합 기업들, 원래 수직 통합하고 있는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에 대해서 이걸 쪼개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그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수직 통합 기업이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여부와 개통 운영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송전망의 소유자와 개통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모델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직 통합 기업이 TO와 SO 소유자와 송전망 소유자와 개통 운영자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 전력 시장들의 모델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특히 더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따져보자면 요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 자회사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전에서 이제 출자한 회사들, 자회사들로 전력 그룹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발전회사가 한전 자회사들이라는 점, 요 법적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발전사가 앞서 이름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고 뭐 동서, 남부, 중부 이런 형태로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권역별로 공급이 거의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 따라 발전 부분이 그렇게 경쟁적인 시장은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이 판매 부분, 전력을 판매하는 부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생각해보면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는 한전 말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전력을 판매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매 개방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판매 시장을 어느 정도를 개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 산업 구조적인 구조 개편이나 전력 시장에서의 이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동향, 기업이 직면한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이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기업 전략이 변화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도 내용이 좀 있으셨다는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사업하는 환경이 변화하게 된 요인 자체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특히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이 제시되면서 탄소 중립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었고, 특히 환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경영 원칙도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 환경이 이에 대응해야 되는 형태로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후 제약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후에 대해서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ESG 경영 원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ESG 경영 원칙 중에 특히 이제 environment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K-텍소노미, EU 텍소노미, K-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서 더 많은 민간의 공공의 자금들이 녹색 산업, 녹색 사업, 기술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둔 것인데,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체계적으로 보완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그린의 투자다, 녹색 투자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게 됨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조정돼야 되는 형태라고 전개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됐겠지만, 탄소 무역 장벽이 생겼다. 국제적인 어떤 탄소의 세금적 성격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이러한 기후 제약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ESG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의사결정이 이 환경에 대한 책임 원칙이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여기서 투자 결정, 사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ESG 경영 원칙이 아주 강조되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ESG 경영 원칙이 대두된 어떤 배경에는 이 기관이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가 이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 ESG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여한다는 원칙, 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이 적용되면서 ESG가 공시돼야 된다. 이러한 기업의 활동들이 공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 형태에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CEO인 레리 핑크 회장이 연례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회사의 CEO들에게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연례 서한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 연례 서한에서부터 ESG 논의가 확산되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합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한 2021년 기준으로 8조 달러 정도, 8조 달러 이상인데요. 약 9,000조 원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표준화되고 가속화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례서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문을 했냐면, 2050년도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이사회에서 공개하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의도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투자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이 사업 계획이 ESG에 부합한다라고 볼 것인가라는 형태의 그 표준화, 공시에 대한 의무화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탄소 중립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 경우도 그 사례로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엑슨모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진 넘버 원이라고 하는 엑슨모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업체가 그 투자자가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이 신규 이사 4명을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가 4명으로 선임하라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이사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 그 문제를 삼았던 이유는 뭐 신규 투자 계획, 뭐 탄소 포지, 바이오 연료 이런 재생 에너지원이나 탄소 감축 계획의 신규 투자 계획이 있었지만,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이 정도 감축하겠다 선언했지만 석유 사업에 대한 투자 지출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엑손모빌에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가 이런 이사진 선임에도 개입했다. 이런 형태의 사례들이 지시가 되었고요. 또 이 ESG 지표와 경영진의 보상을 연계하겠다라는 형태도 보였습니다. 영국이나 EU 기업들 중에서 한 89% 정도는 ESG 성과가 경영진의 성과급에 연계되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ESG 성과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계획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행사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레르피트 회장이 가속화시킨 바와 같이 이 정보들을 공시하는 것에 대한 표준화된 합의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 ESG를 평가하려면 이 특정 기업이 이 기업이 ESG를 하고 있다, 이런 경영 원칙으로 뭐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니고 있다를 평가하기 위한 시장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평가 지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공통의 언어로서, 공통의 기준으로서 좀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정보공개 표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370개, 평가 기관만 하더라도 100곳 이상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ESG 경영 원칙, 기준에 대해서 공시 표준 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2020년 9월에 이 표준 제정에 합의하면서 2021년 11월에 콥26에서는 지속가능 표준이어를 만들었고, 2022년 3월에는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표준위원회, 이 지속가능 표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어느 범위까지 기업이 ESG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할 것인가, 기후 부문에 대해서 공시할 것인가, 기준들을 이런 형태로 그 공시 요구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표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상장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그들이 직접 배출하지 않는 영역, 스콥3 영역에서까지 운송하는 것, 원료에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검증의 범위가 어려운 영역까지도 모두 기업이 공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공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역시 강력한 어떤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후 기본법이 공식 승인을 받게 되면서 그 내용 안에서 EU 역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EU 역외의 국가가 수출하는, EU 역내로 수출하는, EU의 입장에서는 EU가 수입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EU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증서를 매입하라라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탄소의 국경을 두어서 이 국경을 넘어오는 수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 세금 형식의 금액을 매기겠다라고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이 배출량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해야만 EU 영내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발생했다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것은 요 전력,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요 영역이었다면 최근 그 7월에 통과된 안에서는 유해학 물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산업 대상까지 확대되었고 원래는 2026년 1월에 시행하겠다 하던 것이 1년이 더 당겨진 형태로 최종안이 발표가 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탄소 국경세가 발의된 형태고 EU와 마찬가지로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고요. 이렇다면 한국은 수출 전반에 관세가 부과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되고 있고 이 EU의 직격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이 전력,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요 산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해당이 높은 철강 쪽에 대해서는 이걸 바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공개해야 되는 범위에 측정이나 검증이 어려운 스콥3 영역, 스콥3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원부자재, 원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 운송에서 발생하는 거, 구성원이 통근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개하라라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이 사전 대응하는 대기업은 사전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4분의 3은 이 스콥3 이 범위까지는 공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화학이나 철강 등 산업에서는 그 스콥3 공시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하다고 평가되는데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형태가 된 상황이고 만약에 2025년부터 스콥3를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서도 이런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다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2022년 하반기 지금부터 2023년 4년 동안의 모든 이 검증과 측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좀 어려운 부분은 수출업자가 이걸 측정하고 검증하는데 더 의무가 있다, 더 그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이 공시 기준이 표준화, 의무화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배출량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공공주도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굉장히 높겠다. 특히 수출 기반의 우리나라의 구조상에서는 이것이 스콥3 범위까지 배출량을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배출권을 구매하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생겼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입장차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탄소국경 조정 제도의 제도 설계 때문에 EU ETS 가격과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이러한 가격 신호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고 구매 시기를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맞이하게 된 가장 실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게 가장
올해 뭐 하반기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반기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경우에 2023년부터 보고는 일단 하라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내에 그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가장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기업의 투자 변화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하게 크게 어떤 기업의 투자 변화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에너지 수요 전망, 그 에너지 수급 균형 수요 전망들에 대해 나타난 이 시나리오들 기억하시죠? 현 정책 시나리오와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요 상에서는 2030년과 50년에 어떠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더 확대가 돼야 되는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배터리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재생에너지원들이 충분히 더 보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기술단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바뀌어야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 경향들이 빅펌들, 다른 나라의 빅펌들에서는 특히 이제 유틸리티 기업들에서는 전력을 판매했던 과거의 수직통합 기업들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특히 신사업에 투자하는 특징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핵심 영역들을 좀 매각을 하면서 특히 석유, 뭐 석탄 이런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이 신재생에 대한 발전원을 공격적으로도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통 발전원에서 좀 사업 실정이 악화되고 앞서 나타났던 이 ESG 기준들 같은 것들이 확산되고 강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전략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도 조금 바뀌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산학 협력이라든지 다양하게 뭐 랩을 완전히 공개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기적인 형태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보였고요. 제휴하거나 제휴출자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기존 영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분산형 전원, 그리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력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건 유럽의 굉장히 메인인 전력 판매 기업들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 이제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는 그런 기업들이죠. 쉘, 뭐 토탈, BP, 엑소모빌, 쉐브론, 뭐 랩솔, ENR 이런 형태의 기업들, 오일 메이저 기업들에서도 투자 비율이 특히 이제 로우 카본 에너지라고 하는 뭐 재생 에너지원이든 탄소 배출 감축 기술이든 이런 형태의 투자하는 설비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한 10% 이내이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형태가 그 기업의 투자가 이 형태로 계속 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포커스를 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해상풍력이라든지 탄소 포집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EV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기업마다 특화된 영역에 따라 좀 집중하는 그런 영역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기업의 투자 방향이 뭐 ESG 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고 기업이 직면한 이런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오일 메이저 기업들, 석유화학이나 정제를 기반하는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전환으로서의 투자들이 확대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투자 경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특히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맞게 탄소 중립 기술들이 이 정도까지
성장시키겠다,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는 형태의 계획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크게는 이런 포스코 그룹, 뭐 SK 그룹, LG 그룹 이런 데에서도 에너지 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이 철강 기업을 크게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 배터리 산업을 크게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그룹사들 차원에서도 또 계열사들 모두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 경향과 ESG 경영 원칙 강화에 대응하는 것과 특히 기업들에서는 ESG 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ESG 기준을 관리하고 투자의 방향 결정하고 하는 형태의 실무적인 형태의 팀도 TF 형태든 별도의 부서를 개설하는 형태든 하는 형태로 모든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크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시간이 11시 36분 정도 되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사실 좀 아주 방대하고 그 이론적인 시작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동향들에서까지 조금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구성한 내용인데 전달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의 끝난 이후로라도 좀 질문이 전해질 수 있다면 제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또 혹시 조금 시간이 주어진다면 질문을 받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여러분이 어떤 질문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현 씨가 먼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씨 직접 마이크를 켜고 본인이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일단 켜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현 씨 마이크가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이제 허용됐어요. 아까 허용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요. 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질문 쓴 거에도 그렇듯이 조금 아까도 그 광물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전공 과목에서 배웠을 때는 단순히 광물이나 재료 같은 그것들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태양광 같은 것들을 이루는 구조나 아니면은 그런 결정 구조 같은 것들을 바꾸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태양광판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로 바꿈으로써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거 외에도 저는 다른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광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것들이 아직까지 그 효율을 높이려면 멀었다고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질문 주신 내용이 어떤 기술적 측면에 따른 발전의 효율 개선 측면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은 저희가 뭐 지금 우리 뭐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R&D에 투자하거나 이런 형태로 R&D 상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 페트로스카피 같은 형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이 오늘의 이슈가 에너지 자원 경제의 영역이다 보니 좀 더 경제의 영역과 좀 엮여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의 영역과 엮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조금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전의 효율이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원으로 이 우리나라의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발전원으로 이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원가에 따라서 발전 원가에 따라 쌓이면서 발전 순서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발전원의 원가가 다른 발전원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설비의 측면에서는 그 발전의
가동의 효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설비의 측면에서는 상용화될 정도로 경제성이 나타나는 기술이어야 함과 동시에 이것이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상태고요. 그렇겠다면 그런 경제성을 획득을 해야만 이 발전 가동률이 높을 수 있는 상태다.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부분은 아마도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술적 효율성을 끌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이 상용화 단계, 사업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 효율적인 기술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다 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그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유진 씨가 아주 시사성 있는 아주 또 중요한 거를 한번 짚으셨습니다. 우리 정유진 씨, 자, 마이크 켜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 에너지 안보와 함께 유럽 사례를 설명해 주실 때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직접 연결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다가올 겨울 에너지 전력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에서는 어떤 에너지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현안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도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 이 대러 제재의 측면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독일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난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어떤 걸 세워야 될까요? 다른 국가들에서 받아와야겠지요. 연료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빠르게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변화하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마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제 헨리 허브라는 가스 허브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미산 LNG들이 LNG ship을 통해서 독일로 오는 독일의 북쪽의 항구 쪽 LNG 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유럽은 원래는 LNG가 아니라 파이프라인, PNG로 가스를 주로 대부분을 받는 국가였는데 이것을 과거에도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어 왔기 때문에 북해 연안 쪽에 이제 LNG 터미널들을 LNG를 받을 수 있는 터미널들을 세워왔고 이것을 비중을 높이거나 더 건설하거나 북미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LNG십을 가져옴으로써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거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LNG만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LNG 시장 경쟁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제시장의 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유럽의 전략이 우리나라의 유가 가스 가격을 통해서 거시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경로 중에 하나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김재신 씨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재신 씨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한전의 민영화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자, 김재신 씨 마이크 됩니까?
우리 김지희 씨 지금 잠시 그러면은 지금 아마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먼저 우리 양호연 씨가 다음 질문해 주셨는데, 자, 여기도 아마 역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연가스에 대해서, 전력 시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 양호연 씨, 자, 본인의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공과 재학 중인 양호연입니다. 그 강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강의 도중에 천연가스 시장과 전력 시장에서 한국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및 공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 나라마다 그 발전의 양상이 그 상황에 맞게 진화를 해왔다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하는 주장보다는 좀 이제 그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민영화가 된 상태에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및 공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장단점도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논의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진행되던 그 전력 시장이라든지 뭐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의 경우에는 어떤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뭐 영미식의 자유화나 그 선진 시장에서의 자유화의 어떤 해답과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것들을 그대로 한국 시장에 이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전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 전력 산업인지 에너지 산업인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맥락과 국가의 수용 정도와 국가의 다른 거시경제와의 관련 정도와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어떤 뭐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어떤 교과서적인 해법 같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말씀해주신 논의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영화라든지 지금은 여기 민영화 이슈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구제개편의 이슈라고 한다면 진입이 자유로운가, 소유 구조가 민영화되었는가, 수직 통합돼 있던 것들이 분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정도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민영화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의 양상이고 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수직 분할된 것이 이렇게 쪼개졌는가, 경쟁도가 확보되었는가, 진입이 자유화되었는가 이런 항목들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조 개편될 때 모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또 이것들이 상호 주고받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산업의 구조가 의도하는 산업의 성장이나 국민의 효용 증대나 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유리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구조인가, 공정한 구조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실증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아주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한전이나 덩치가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기업들, 공기업들이 이 공기업들이 또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어떤 에너지의 위기 없이 수급이 원활했다라고 평가받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과 과를 다 따져보고 현재 시점에서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에서의 효과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또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이룬 형태의 그런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의견이시고 이게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또 있는데 네.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EU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네. 한국도 그렇게 막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을 많이 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라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는
아직 국내에는 탄소세를 적용하겠다, 국내 자체로 탄소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도 생각 못했던 굉장히 전향적인 어떤 세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는 한데 만약에 수입품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도 미국과 EU가 보이고 있는 기조처럼 탄소 국경세를 적용을 한다면 이 세금의 목적과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영향과 또 국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판단들이 충분히 고려된 뒤에 이 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특히 이게는 무역에 대한 또 무역 부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에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대응해야 돼. 다른 EU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돼. 우리 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대응 방향을 잡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어서 네, 고민도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관련되는 질문으로 우리 송건호 씨가 상당히 전문적인 견지에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우리 송건호 씨, 자,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생 송건호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력 판매 회사가 파산하는 일이 이제 2000년도 캘리포니아 대전도 사태처럼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들마다 전력 시장 그 구조가 다른데, 이번에 연료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영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일부 전력 회사들이 파산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되면 판매 회사 규모가 작고 많아져서 이런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세를 이번에 5원 올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제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 외에 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력 판매 시장의 개방의 효과, 그렇게 개방이 된다면 현재의 독점적인 구조보다는 규모가 작은 판매 회사들이 다양하게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는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 대응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매 시장의 개방의 효과는 물론 현재의 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판매 시장이 개방되어서 들어오는 회사들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대기업 분들이 판매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뭐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료비 상승에 특히 특정 연료원에 의존적인 발전원을 가졌던 회사라면 더욱 특정 연료비 상승에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마지막에 살펴본 EU의 큰 유틸리티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처럼 다양한 발전원을 가지려고 투자하고 설비를 확대해 왔다면 특정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에 덜 영향을 받는 형태도 가져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건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판매 시장의 개방의 효과는 뭐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판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경쟁을 통한 전력 요금의 하락, 그로 인한 소비자, 국민 효용의 증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 이 구조 개편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좀 더 기준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판매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에너지의 신산업군, 특히 이종산업과 결합하는 형태의 판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개방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형태처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과 전력 요금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내고 있게 되기도 하고 결합 상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금 통신 뭐 인터넷 이런 요금들이 결합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전력도 거기 묶여서 다양한 이종 산업 간의 결합된 형태의 상품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형태 그리고 그 산업군에 다양한 신산업들이 진입해서 신산업 영역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산업 성장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효과들을 바라고 이제 전력 시장의 어떤 선진화 같은 것들이 유도되고 이런 설계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민경 씨가 우리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경 씨, 자, 질문해 주세요. 네,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학부 김민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이 에너지 수급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뭐, EU가 텍소노미에 뭐 여러 조건이 붙긴 했지만, 원전을 포함시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으로서 실제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원전 및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원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또 이 현안에 관한 질문을 중요하게 주셨는데요. 이제 원전 수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번 정부의 상당한 정책 과제로 중요한 국정 과제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EU 텍소노미에도 최종안에서 이 원전이 포함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EU 텍소노미를 좀 더 뜯어보면 원전의 그 사용 후 해결료 처리라든지 그 사고 저항성 연료의 사용이라든지 굉장히 강화된 조건들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원전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 텍소노미에 포함되어서 기대되었던 것만큼 완전히 확대된 형태가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 그 국내 정책이 이런 원전 수출에 대해서 또 원전의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제 원전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적 어떤 그 호조의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사실은 없어졌던 수출 부서들을 원전 부품과 관련된 회사들, 뭐 엔지니어링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개설을 하기도 하고, 네. 여기에 대응하는 부서들을 만들기도 하고 저는 이 조직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전략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과 세계 시장의 변화에 어떤 형태든 전략을 맞추기 위한 형태의 변화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시차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 이후의 상황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좀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고 이제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12시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우리 김재신 씨가 아까 질문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여건이 되는 거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출석 체크 링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의 키워드 에너지 자원 5글자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신속하게 출석 체크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김재신 씨, 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재신입니다. 앞서서 그 전 세계 전력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그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민영화의 일환으로 발전 자회사들이 이제 분리가 되었고, 이제
향후 그 배전 계통을 분할을 추진하다가 못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날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전 민영화는 어떤 식으로 이 전력 시장을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 문의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구조 개편 이슈와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면 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논의, 또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민영화만이 이슈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에도 시도가 있었고 논의가 계속되는, 특히 이렇게 한전의 적자가 엄청난 상황, 계속 누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논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물론 배전만 분리하고 이 한전의 일부를 민영화하고 이런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이 형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논의는 민영화뿐만 아니라 뭐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자유화의 문제도 그렇고 또 수직을 발전 자회사들과 분리하는 수직 분리의 개념도 그렇고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 이 현재 에너지 산업 구조의 어떤 수용의 정도, 그리고 수요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이 민영화되는 한전을 살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를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뭐 분리 매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민영화의 시도에서도 이 한전을 통째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된 적도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민영화뿐만 아니라 진입 자유화의 측면에서도 수직 분리의 측면에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굉장히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되기도 하는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에너지 자원 경제 쪽에 이 자원 경제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높으신데요. 이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우리나라에게 맞는 것인가, 우리 궁극적으로 이 구조가 요구하는 국민 경제와 산업 성장이라는 것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꼭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네, 우리 모두 이해도를 높여서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수기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